존슨앤존슨의 제약부문 계열사인 얀센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에게서 일부 혈전색전증이 보고됐습니다. 실생활에서 백신 접종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지면서 위조 백신 접종 증명서 거래도 늘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부자 증세 추진에 월스트리트의 고수득층이 엑소더스 뉴욕을 떠나는 걸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회 조사국이 지난 6일 공개한 미일관계 보고서에서 일본군 위안부는 강제로 동원됐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하원에 북미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제출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8만 1,320명, 사망자는 995명이 늘었습니다. 뉴욕의 확진자는 8,727명, 사망자는 55명이 늘었고 뉴저지 확진자는 4,332명, 사망자는 34명이 늘었습니다. 커네티컷의 확진자는 1,807명, 사망자는 4명 증가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존슨앤존슨의 제약부문 계열사인 얀센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에게서 일부 혈전색전증이 보고됐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은 아직 연관성이 확실하지 않다면서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유럽의약품청 EMA는 얀센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낮은 혈소판과 특히 혈전의 심각한 사례가 4건 보고됐다면서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EMA는 이 가운데 1건은 한 임상시험에서 다른 3건은 미국 내 백신 공급 과정에서 일어났다고 밝히고 이 중 1건은 사망을 초래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얀센의 코로나19 백신은 현재 긴급 사용 승인에 따라 미국에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도 지난달 11일 이 백신 사용을 승인했지만 아직 EU 회원국에서는 백신 공급이 시작되지 않았고 향후 몇 주 내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EMA는 현재로서는 이와 같은 보고 사례와 관련해 얀센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질환 사이에 인과적 연관성이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MA 안전성위원회는 지난 7일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 혈소판 감소를 동반하는 특이 혈전을 매우 드문 부작용 사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오늘 EMA는 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에게서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이 나타났다는 5건의 보고에 대해서도 안전성위원회가 평가를 위한 검토를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현 단계에서는 백신 접종과 보고 사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주 각 주에 전달되는 제약사 얀센의 코로나19 백신 물량이 급감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앞서 얀센은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 있는 제조 공장에서 제조 사고가 발생해 백신 1,500만 회분을 폐기한 바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다음 주 존슨앤존슨은 현재와 비교해 86% 적은 물량을 미 전역에 할당할 예정입니다. 모더나 화이자 백신과 달리 한 번만 맞아도 되는 존슨앤존슨 백신은 지난달 각 주에 납품을 시작했고 지난주에 190만 회, 이번 주 490만 회 접종분이 전국에 보내졌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는 70만 회분으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연방정부는 각 주의 성인 인구를 기준으로 백신을 할당하고 있는데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이번 주 존슨앤존슨 백신을 57만 2,700회분 받았지만 다음 주에는 6만 7,600회분으로 감소합니다.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 있는 이멀전 바이오솔루션스 공장에서 제조 사고가 발생해 감독 당국이 해당 시설에 대한 생산 허가를 연기한 지 며칠 만에 나타난 생산량 감소입니다. 이멀전 바이오솔루션스는 존슨앤존슨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모두 제조해온 계약 제조업체로 최근 2종류의 백신 성분을 실수로 섞이게 해 존슨앤존슨 백신 1,500만 회분을 폐기 처분한 바 있습니다. 이 공장 문제가 존슨앤존슨 백신 유통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마이크 드와인 오하이오 주지사는 기자회견에서 공장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할당량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고 들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12일부터는 뉴욕시 공립학교의 코로나19 확진자 대처 규정이 완화됩니다. 그동안은 한 교실이나 건물에서 확진자가 2명 이상이 나오면 학교 문을 열흘간 닫아왔는데요. 이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4명 이상 발생해야 학교 문을 닫습니다.
어제 빌 드블라디오 뉴욕시장과 메이샤 포터 시 교육감은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오늘 12일부터는 새로운 공립교 확진자 발생 시 대처 규정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한 학교에서 일주일 동안 4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접촉 추적 조사 결과 교내 감염이 확인될 경우에만 해당 학교가 문을 10일간 닫게 됩니다. 단 한 건물을 여러 학교가 공유할 경우엔 해당 학교만 적용됩니다. 한 학교에서 2-3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엔 등교 대면 수업이 계속됩니다. 대신 무작위 코로나19 검사량을 2배, 전체 인원 가운데 40%까지 늘리고 또 만약 한 교실에서 한 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교실은 10일간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확진자 1명 발생 즉시 24시간 동안 학교 건물을 닫는 규정도 없어집니다. 당초 뉴욕시 공립학교는 한 교실이나 학교 건물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2명 이상 발생할 경우 해당 교실과 학교 문을 10일간 폐쇄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5일 시장은 기존 확진자 발생 대처 지침을 더 이상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잦은 학교 폐쇄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의식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포터 교육감은 최근 많은 학생 가정들이 안전한 선에서 더 꾸준한 대면 수업을 원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늘면서 코로나19 백신의 접종 증명서도 함께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행 등 실생활에서 백신 접종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지면서 위조 증명서 거래도 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오늘 이베이와 페이스북, 트위터 등 인터넷 공간에서 위조된 백신 접종 증명서 거래 매매가 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위조 상품 거래를 추적하는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 페이크스팟은 지금까지 수백 개 이상의 위조 백신 접종 증명서 판매 업체를 찾아냈다며 거래된 증명서는 수천 장 이상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가로 10.1cm, 세로 7.6cm 크기의 백지에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로고가 인쇄된 위조 증명서는 디자인이 워낙 간단한 데다가 온라인에 견본까지 올라와 있어 위조가 용이하다는 분석입니다. 또 백신을 접종해주는 약국에서 진품 증명서가 유출돼 판매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조 증명서는 한 장에 20배에서 60달러에 거래되고 3장 이상을 구매하면 가격을 깎아주기도 하고 위조 증명서에 코팅을 해주고 추가 비용을 받기도 합니다. 위조 증명서 거래가 늘면서 당국도 대처에 나섰습니다. 최근 45개 주의 법무장관들은 이베이와 트위터 등 인터넷 업체에 위조 증명서 거래를 막는 데 협조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뉴욕주의 부자 증세 추진에 월스트리트의 고소득층이 엑소더스, 뉴욕을 떠나는 걸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플로리다주가 주요 행선지로 꼽힙니다. 뉴욕주의 부자 증세 추진에 월스트리트 고소득층이 엑소더스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뉴욕의 재계 지도층은 뉴욕 밖으로 재원을 옮기는 데 부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원격 근무가 새로운 표준이 된 상황이어서 진지하게 이런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자 자문회사 에드벤 캐피털의 트레이시 말틀랜드 사장은 CNBC에 자신은 뉴욕에서 태어나 자랐고 이곳을 사랑한다면서도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면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탈 뉴욕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월가의 한 임원은 현재 플로리다 팜비치에 사는 지인들이 아예 영구 이주를 고려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욕에서 대형 홍보 회사를 운영하는 한 기업인은 자신과 대화한 주변인 중 10명 이상이 부자 증세를 피하려고 뉴욕을 영원히 떠나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플로리다주는 뉴욕을 떠나는 기업인들이 주로 향하는 행선지입니다. 뉴욕주는 연간 소득 100만 달러 이상 개인에 대한 소득세율을 현행 8.82%에서 9.65%로 올릴 방침을 밝혔는데 증세안이 시행되면 뉴욕주는 캘리포니아주를 넘어 미국에서 가장 소득세율이 높아집니다. 바이든 정부가 글로벌 법인세 논의와 관련해 다국적 기업이 매출 발생국에 세금을 납부하는 방안을 추가로 제안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바이든 정부가 글로벌 법인세 논의와 관련해 다국적 기업이 매출 발생국에 세금을 납부하는 방안을 추가로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어제 다국적 기업 중 최대 100개를 대상으로 이런 글로벌 법인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담은 공문을 논의에 참여하는 140개국 정도에 전달했습니다. 현재 이들 국가는 글로벌 법인세와 정보통신 대기업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세를 두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로벌 법인세 논의는 구글과 페이스북, 아마존 등 IT 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번 제안은 산업 분야를 한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교됩니다. 그동안 미국은 글로벌 법인세를 IT 기업에 한정할 경우 자국 기업들이 차별적으로 타격을 받는다며 반발해왔습니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공문에서 미국 기업들을 차별하는 어떤 결과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글로벌 법인세를 내는 기업 수를 제한하면 문제를 덜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런 바이든 정부의 추가 제안이 글로벌 법인세에 관한 국제적 합의를 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주요 20개국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는 지난 7일 화상회의를 열고 올해 중반까지 글로벌 조세에 관해 합의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의회 조사국이 지난 6일 공개한 미일 관계 보고서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중 있게 조명했습니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는 일본 군인들에게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강제로 동원됐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의회 조사국 CRS가 지난 6일 업데이트한 일본 미국 관계 보고서에서 일본과 한반도 관련 사안 중 하나로 위안부 문제 항목을 포함하고 이와 관련된 현안과 쟁점을 자세하게 소개했습니다. CRS는 컴포트 위멘은 1930년에서 40년대 일본 제국군의 점령과 아시아 국가들 식민화 때 일본 군인들에게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강제로 동원된 여성들을 지칭하는 일본의 완곡한 표현을 문자 그대로 번역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개념 정의는 일본군 위안부가 자발적 매춘부라는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나 일본 극우 세력의 주장을 정면으로 부정한 겁니다. CRS는 박근혜 정부 시절 이뤄진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소개하고 이 합의가 한국 대중에게는 여전히 호응을 얻지 못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CRS는 특히 미국에서 위안부 문제가 선명해지고 있고 부분적으로는 한미 활동가 단체들 때문이라며 이들 단체가 캘리포니아 및 뉴저지의 피해자 기림비 설립, 뉴욕주 상원의 결의문 통과 등 여러 사례를 성공적으로 끌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게 냉랭한 교착 상태라고 진단하고 서울과 도쿄 간의 좋지 않은 관계가 대북 정책 및 중국 부상에 대한 대응에서 3자 협력을 복잡하게 하고 미국의 이익을 위태롭게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원에 북미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제출됐습니다. 결의안을 발의한 영킴 의원은 가족들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의회가 나서주길 촉구했습니다. 한국계 영킴 의원과 캐런 베스 의원이 어제 하원에 북미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결의안은 미국과 북한이 인도적 최우선 과제로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과 북한에 있는 가족 간의 상봉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상봉을 원하는 이산가족 신원을 확인하고 한국 전쟁으로 헤어진 가족의 만남을 추진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와도 협력해 남북 이산가족 화상상봉에 미국 국적의 이산가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북한의 가족들과 떨어져 살아온 한인들의 심정을 이해하고 크게 공감한다며 한국 전쟁으로 갈라진 가족이 다시 만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의회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베스 의원은 북미 이산가족 상봉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당면한 관심사 중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내 이산가족 단체 이산가족 USA의 폴리 대표는 70여 년 이별을 치유하고 끝내야 한다며 결의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이 법안은 그레이스맹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한국계 하원 의원 4명을 포함해 현재 24명의 의원이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난 1월 6일 연방의사당 난입 사태에 가담했다 체포된 377명에 대한 보고서가 발표됐는데요. 예상과는 달리 이 가운데 극우단체 소속은 12%에 불과했습니다. 대다수는 소속 단체가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카고 대학 국제안보연구소 보안 위협에 관한 시카고 프로젝트 팀은 지난 1월 6일 발생한 의사당 난입 사건과 관련해 체포된 377명의 연령과 직업, 거주지와 소속 단체 등을 분석해 지난 7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 집필을 주도한 로버트 페이프 교수는 폭도들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 무언가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데이터가 예상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보여줘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내 테러 이해라는 제목이 붙은 이 보고서에 따르면 연방의사당 난입 사건으로 체포된 이들은 우선 35세에서 44세가 31%,
45세에서 54세가 23%, 55세 이상이 13% 등으로 35세 이상 연령대가 67%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이전 5년간 유사 사태 관련 체포자들은 18세에서 34세가 61% 이상이었습니다. 실업자 비율은 9%로 이전 폭력 사태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고 기업 소유주 14%, 의사, 변호사, 건축가와 은행가, 빅테크 전문 인력 등 화이트칼라가 30%에 달했습니다. 극우단체 소속은 12%에 불과했고 폭력 조직원은 1%, 나머지 87%는 소속 단체가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거주지별로 보면 소위 블루카운티로 불리는 민주당 우세 지역 또는 소수계 인종이 많은 지역 출신이 공화당 우세 지역보다 많았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한 카운티 출신이 52%를 차지했는데 연구팀은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가 상대적으로 소수인 곳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기 위해 시위에 더 많이 참여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텍사스주 브라이언에 있는 한 캐비닛 제조업체에서 어제 총격 사건이 일어나 1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총격 사건은 오후 2시 30분께 캐비닛 제조 공장 내부에서 일어났고 정확한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달아난 용의자를 추격 중에 주 방위군 1명도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용의자는 현장에서 30마일 떨어진 마을에서 체포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1년 넘게 문을 닫았던 캘리포니아주 디즈니랜드가 오는 30일부터 영업을 재개합니다. 다만 수용 인원은 25%로 제한되고 사전에 온라인으로 예약해야 입장이 가능합니다. 캘리포니아 주민만 입장할 수 있으며 한 그룹당 3가구를 넘으면 안 되고 체온 검사도 받아야 하며 마스크 착용이 요구됩니다. 매일 열렸던 퍼레이드와 야간 불꽃놀이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크루즈 산업을 즉시 재가동하고 크루즈 선박이 안전하게 운항을 재개하도록 허용하라며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우리는 연방정부가 매우 적은 증거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1년 넘게 주요 산업을 중단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CDC는 최근 운영 재개를 요구하는 크루즈 업계의 요청에 대해 승객들에게 백신을 접종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항해 재개 지침을 내놓으면서도 구체적인 허용 시점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글로벌 인맥 사이트 링크트인은 어제 성명을 통해 자사 자료가 게시됐다는 의혹을 조사한 결과 문제의 자료에 링크트인에서 추출된 것으로 보이는 공개 회원 프로필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일 사이버 전문 매체인 사이버뉴스는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아이디와 이름,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 성별과 직업 등이 정리된 자료가 해커들 사이에서 유명한 웨브사이트에 올라와 팔려나갔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CNN은 링크트인이 6억 7,500만 명이 넘는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이 중 약 4분의 3에 해당하는 회원의 정보가 자료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오전 중 소나기가 내린 후 그치겠고 밤늦게 다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2도, 섭씨 17도, 밤 최저 기온은 55도, 섭씨 13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도 흐린 가운데 간간히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월요일도 흐리겠고 적지만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